2차 실기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란 당연히 진로 선택에 관련한 문제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태도와 능력이 얼만큼 발달되어 있는가, 태도와 능력이 얼만큼 성숙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다시, 진로 성숙도 검사란 가장 중요한 것, 태도와 능력이 얼만큼 발달해 있는가, 뭐에 대해서 진로 선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태도와 능력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 당연히 하위 척도로 태도와 관련한 태도 척도가 있고요. 능력과 관련한 능력 척도가 있습니다. 먼저 태도 척도요. 진로 결정성, 참여성, 독립성, 지향성, 타협성이 있고요. 능력 척도요. 자기평가, 직업정보, 계획, 목표 선정이 있어요. 이 5가지 혹은 3가지, 4가지에 대한 설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진로 성숙도 검사의 주제는 다 진로 선택과 관련했죠. 그러니까 모든 설명들의 진로에 대한 진로 문제, 진로 선택, 진로 결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제목을 반복할 뿐이에요. 결정성, 결정 여부입니다. 어떤 결정? 주도적 결정이요. 다시 진로 결정성, 진로에 대한 주도적 결정이고요. 참여도 당연히 참여 능력이죠. 어떤 참여? 능동적 참여요. 진로 문제에 대한 능동적 참여. 독립성, 당연히 독립하려는 스스로 하려는 경향이죠. 스스로 진로 선택을 하려는 정도 독립성이고요. 지향성, 진로 결정에 필요한 이해와 준비고요. 타협성, 당연히 타협 능력이죠. 뭐에 대한 타협? 현실과 선택지 간의 타협 능력 정도, 타협성입니다. 여기서 기억하기 어려운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지향성, 성향이요. 진로 결정에 필요한 이해와 준비입니다. 능력 척도 4가지예요. 자기평가, 직업정보, 계획, 목표 선정 및 수립이요. 자기평가가 뭐죠? 결국 자각이에요. 자각. 뭐에 대한 자각이냐?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대한 자각. 직업정보입니다.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능력이요. 직업정보,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능력이요. 계획 수립 능력이죠. 뭐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능력, 목표 선정 및 문제 해결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규준 참조검사, 준거 참조검사는 당연히 규준이란 단어와 준거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규준이란 단어는 영어로 노말하다 할 때 놈이고요. 준거란 단어는 기준점이라는 단어의 크라이티오리언이에요. 자, 준거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기준에 의거했다 그래서 준거입니다. 기준에 의거했다 해서 준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준점이 있는 검사예요. 준거란 뜻은 기준점이 있는 검사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점이 있으니까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죠. 그래서 절대평가입니다. 규준은 노말하다의 놈이고요. 우리 정규분포라는 단어가 바로 노말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규준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바로 어떤 분포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규준이란 단어는요. 분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가 있고요.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이렇게 종형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런 분포들이 있다라는 게 이런 규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점수에 어떤 분포가 있다라는 게 규준이 있다는 뜻이고요. 결국 그러니까 분포상 나는 어디에 몇 %에 속해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규준은 상대평가입니다. 다시 규준은 분포니까 상대평가고요. 준거는 기준점이 있는 거니까 절대평가예요. 자, 이 내용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규준 참조 검사 상대평가고요. 개인의 점수를 규준이라는 분포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심리 검사는 다 그래서 상대적인 점수로 몇 %에 속하느냐는 각종 심리 검사들은 다 규준 참조 검사예요. 준거 참조는 기준점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의 점수를 특정 기준 점수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합격 불합격을 나타내는 국가자격시험, 운전면허시험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준거 참조 검사에 해당합니다. 21년 실기 1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규준 참조검사, 준거 참조검사 의미를 쓰고요. 예를 들어 설명하라고 그랬죠. 기존 기출과 동일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22년 실기 3회차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같은 문제입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란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이 변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 이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이 변해도 하방으로는 아래쪽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 이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원인은 크게 5가지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노동자에 의한 영향, 두 번째는 화폐에 의한 영향, 세 번째는 임금제에 의한 영향, 이렇게 3가지로 그룹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자에 의한 영향이요. 노동자들의 조합은 해고를 어렵게 하고요. 장기 계약을 추구하고 임금 하락을 방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노동조합이 하방 경직성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의 역선택이요. 노동자가 다른 회사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임금이 하락하면 유능한 인재부터 회사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임금 하락을 억제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노동자의 역선택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는 장기 근로 계약입니다. 장기 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이 됐어도 임금 변경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노동자에 의한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화폐 환상에 의한 영향입니다.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보다는 명목 임금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디플레 상황이 됐어도 임금 하락에 저항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환상도 임금 하방 경직성의 원인이고요. 마지막 그룹 임금제에 의한 영향이요. 첫 번째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에 의해서 법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막혀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에 의해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효율성 임금 정책이 있습니다. 신규 채용 비용 절감이나 유능한 인재 유지를 위해서 일부러 회사가 고임금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회사가 원래 균형점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효율성 임금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강력한 노동조합, 노동자의 역선택, 장기 근로계약이요. 이게 사람에 의한 영향, 두 번째 화폐 환상, 화폐에 의한 영향,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와 효율성 임금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 성향검사를 설명하고 검사명을 써라. 극대수행검사, 습관적 수행검사를 설명하고 대표적 유형 3가지를 써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극대수행검사, 두 번째 습관적 수행검사요. 같은 이름입니다. 성능검사라고도 하고요. 습관적 검사는 성향검사라고도 합니다. 극대수행검사는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의 능력을, 극대 능력, 그러니까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검사로 각 문항마다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례로는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검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습관적 수행검사는 성향, 그 사람의 성향을 검사하는 거고요. 피검자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로 정답도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사례로는 성격검사, 흥미검사, 태도검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흥미검사 이름을 5개를 쓰라 혹은 3개를 쓰고 설명하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5개 정도의 직업 흥미검사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 3개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를 일단 뽑은 건 스트롱 직업 흥미검사, 후더 흥미검사, 직업카드 분류, 직업선호도 검사, 진로사정 검사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흥미검사 당연히 많죠.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걸 쓰셔도 됩니다. 꼭 이걸 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걸 중에서 빼서 기억하기 쉬운 것들로 5개를 조합하셔서 자기만의 모범 답안을 만드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5개를 뽑은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서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척도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를 뽑았고요.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홀랜드 6개의 인성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스트롱이 만든 직업 흥미 검사예요. 그러니까 6개의 모델로 나눈 거가 바로 일반 직업 분류고요. 그 외에 거기에 덧붙여서 흥미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세분화시킨 거, 그게 기본 흥미 척도고요. 개인의 일이나 스타일로 또 세분화시킨 것, 이게 바로 개인 특성 척도입니다. 뭐 이렇게 길게 쓰셔도 되고
홀랜드의 6개 인성 모델 기준으로 만든 검사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아마 웬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가 있으면 이번엔 쿠더 흥미 검사 군이 있습니다. 쿠더 흥미 검사는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동질적 내용, 그러니까 직업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직업 선호도를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그게 쿠더식 흥미 검사고요. 직업 카드 분류, 이거 우리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홀랜드 육각형 이론의 근거를 뒀고요. 직업 카드들을 주는데 그 직업 카드는 바로 육각형 모델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직업 카드들을 나눠주고 여러 개를 나눠주고 그거를 선호도, 혐오군, 중성군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룹, 싫어하는 그룹, 무관심한 그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거를 기준으로 나의 흥미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는 마찬가지로 홀랜드 성격 검사를 우리나라에서 표준화시킨 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흥미 검사 기법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보겐이 개발한 진로 사전 검사 CIA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37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굳이 뭐 이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진로 사전 검사 이름 하나 정도 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요. 슈퍼의 흥미사전 기법 세 가지요.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요거 이름 그대로 살려주셔야 돼요.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요. 제일 쉬운 것부터 갈게요. 조사된 흥미는 말 그대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화된 검사로 조사를 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활동에 대한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하는 것. 이게 조사된 흥미예요. 자, 표현된 흥미는 말로 표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표현된 흥미는 표현을 시키는 겁니다. 말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어떤 활동이나 직업에 대해서 좋은 것, 싫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도록 요청하는 것, 이게 표현된 흥미예요. 조작된 흥미는 우리가 뭔가 사건을 꾸미고 조작하고 하는 그런 조작이 아니고요. 운전 조작 같은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전은 아니고 개인의 시간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실제로 사용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관찰하고 파악함으로써 흥미를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흥미가 있는 참여 활동, 예를 들어서 동호회 활동 같은 흥미가 있는 참여 활동을 통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사용하는지를 관찰하고 파악함으로써 흥미를 파악하는 기법, 바로 조작된 흥미입니다. 21년 실기 2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흥미사전 기법 5가지가 아니고 그중에 3가지만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반복 가능한 분량을 만들기 위해 복원된 문제를 모두 동영상에 넣을 수는 없었지만 중복된 개념을 통합해서 핵심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모범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은 아는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출제 이력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술형인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꼭 손으로 키워드를 직접 쓰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제 긍정적 효과 7가지, 부정적 효과 3가지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문제는 무려 7개를 기억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기억해서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할정복법을 쓰는 겁니다. 장점, 단점 각자 그룹으로 나눠서 쪼개서 외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룹은 첫 번째 임금 관련해서 외우시고요. 두 번째는 거시 경제적 측면, 세 번째는 경쟁 측면, 임금 측면, 거시적 측면, 경쟁 측면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 첫 번째 장점이요. 임금 관련해서는 당연히 소득 분배 개선이 되고요. 임금 격차가 줄어듭니다. 당연히 저임금 해소되고요. 다시 소득 분배 개선되고요. 임금 격차 줄고요. 저임금 해소됩니다. 반면 단점, 임금 관련한 단점이요. 숙련직의 임금이 따라서 오르고요. 그 대신 부가급여를 축소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숙련직 임금 감소, 부가급 상승,
부가급여 축소, 이게 임금 관련 단점이에요. 거시경제적 측면이요. 장점은 유효수요 창출, 복지국가, 산업구조 고도화예요. 장점은 유효수요가 창출되고요. 복지국가의 실현에 다가서고요.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고용이 줄고 실업이 더 늘고요. 전체 생산량이 왜곡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죠. 고용 감소 및 실업 효과, 그리고 경제 활동 왜곡 및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에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측면이요. 경쟁 측면은 장점으로는 공정 경쟁이 확보되어 기존에는 저임금의 기초에서 싸웠다면 이번에는 저임금이 아니고 저임금의 가격 경쟁을 지향하고 품질과 그 실력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 경쟁 확보가 가능하고요. 노동쟁의 방지 및 산업 평화 유지가 기대됩니다. 반면에 단점의 측면에서는 불법 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저임금 노동의 경쟁이 더 격화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년 실기 2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최저임금제 중에 긍정적 부분, 즉 장점 6가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직업 관련한 문제를 뒤진 사람은 보딘이 있고요. 윌리엄슨이 있어요. 보딘은 문제의 원인을 뒤진 거고요. 윌리엄슨은 문제의 최종 증상을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슨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 선택 전에는 선택을 못한 무선택이고요. 진로 선택을 한 후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선택은 했지만 불확실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증상이. 그 다음 선택을 한 결과가 흥미적성에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선택을 한 결과가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4가지로 나눴어요. 선택 전 무선택, 선택 후 불확실한 선택, 선택 결과가 흥미적성에 안 맞는 경우, 선택 결과가 어리석은 경우, 이렇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답안은 이 4가지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1번 진로 무선택, 2번 선택 후 불확실한 선택, 3번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 4번 현명하지 못한 선택 혹은 어리석은 선택, 이렇게 4가지 제목을 정확하게 써주시고요.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무선택, 선택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불확실한 선택, 선택은 했는데 불확실해, 확신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는 경우요. 세 번째, 선택의 결과가 나쁜 거예요. 결과가 흥미적성에 안 맞는 경우, 흥미나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요. 마지막, 선택한 결과가 이 사람의 능력에 너무 모자라거나 너무 과한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너무 과한 선택을 했거나 너무 능력에 모자란 선택을 해서 과하거나 덜하거나 능력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한 경우, 이게 바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22년 실기 3회차요. 윌리엄슨이 분류한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3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모두 4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3가지를 쓰고 설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대표 문제와 동일해서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직업 상담자 기본 태도 3가지 혹은 촉진적 관계 형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감적 이해, 진실성 혹은 일치성 둘 중 하나만 골라도 돼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 수용, 이렇게 3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1차 시험을 볼 때는 우리가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이 중에 일부 단어만 외워도 돼요. 예를 들어서 공감, 수용, 일치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서 답을 고르면 되지만 2차 시험일 때는 정확한 용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공감적 이해, 진실성 혹은 일치성, 세 번째 무조건적 수용, 이렇게 정확한 단어를 써주시고요. 대신 설명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해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적 이해니까 공감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건데 어떻게 이해하냐? 내면의 감정까지, 공감이니까 감정까지, 내담자의 입장에 대해서 감정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감정까지 이해하는 것, 이게 공감적 이해예요. 무조건적 수용이요. 당연히 수용이니까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요. 근데 어떻게 수용하냐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안 되고 판단 안 하고요. 내담자의 감정이나 행동을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사실 이 말을 그대로 푼 거죠. 마지막 일치성 혹은 진실성이요. 사람들은 일치성과 진실성을 사실 굉장히 다른 단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같은 단어가 맞아요.
이거 정확한 의미는 여기서 답을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상담자는 진실하고 그 다음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원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날 때 가면을 쓰지 않고 진실한 얼굴로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담자는 가면을 안 쓰고 진실한 얼굴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개방적인 얼굴로 만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실성이고 일치성이에요.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정보의 기능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김제동이 아니고 정제동입니다. 김제동이 아니고 정제동이에요.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요. 정보적 기능은 직업정보 본연의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적 기능, 내담자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내담자 직업 선택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자, 재조정 기능, 조정 다시 한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직업 정보를 줘서 내담자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직업 정보를 제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바로 다시 검토 재조정 기능이고요. 동기화 기능은 동기화는 동시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참여, 즉 동기화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내담자가 진로 선택을 할 때, 진로 선택 의사 결정을 할 때 직업 정보를 주면서 같이 동기화해서, 함께 동기화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능, 바로 동기화 기능입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의 개념이요. 말 그대로 보상적 임금이라는 말을 풀었으면 돼요. 보상적 임금이 뭐냐면 결국 높은 임금을 지불해서 보상해줘야 되는 것, 높은 임금을 줘서 보상해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보상적 임금이에요. 높은 임금을 지불해서 보상해줘야 적절한 노동 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보상적 임금 격차고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발생 원인이요. 노동 강도가 심하거나 위험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 등 임금 이외에 불리한 점이 있는 경우에 그때 높은 임금을 지불해서 보상해줘야 적절한 노동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발생 원인을 개념에서도 설명했지만 크게 네 가지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의 쾌적성, 두 번째는 교육훈련 비용, 세 번째는 책임의 정도, 네 번째는 고용 안정성이요. 작업의 쾌적성 혹은 위험성은 작업장 자체가 위험하거나 작업 환경이 열악한 경우 보상임금이 필요하고요. 교육훈련 비용, 취업할 때까지 교육훈련 비용이 높거나 기간이 긴 경우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보상적 임금이 필요하고요. 책임의 정도, 의사나 변호사처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경우 이때도 보상적 임금이 필요하고요. 고용이 불안정해서 언제 자를지 모르는 경우 돈을 더 줘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즉 이럴 때도 보상적 임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문제는 탄광 근로자나 봉제공의 임금 격차를 보상적 임금으로 한번 설명해 봐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탄광 근로자가 노동 강도도 심하고 작업 환경도 더 위험하니까 탄광 근로자는 이를 보상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더 지불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검사의 해석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 세 가지를 묻습니다. 직접 충고, 설득, 설명입니다. 윌리엄스는요, 특성 요인 직업 상담가예요. 뭐 돌려 말하거나 내담자의 반응을 기다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충고하고요, 직접적으로 설득하고요, 설명해버립니다. 직접 충고요, 내담자가 자신의 견해를, 즉 상담자가 자신의 견해를, 즉 상담자의 견해를 솔직하게 말해버립니다. 솔직히 표명하는 것, 직접 충고고요. 설득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 이게 설득이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검사 자료를 제시하고요. 설명이요. 상담자가 검사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줘 버립니다. 상담자가 검사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주는 것, 이게 설명입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돼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이나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연재되는 나머지 실기 대비 강좌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타난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 선택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준규였습니다.